한국은 중국인을 혐오한다. 당신은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았나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존심과 국제적 면모를 위협하는 그의 폭로에 중국 전역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시작된 지금, 과연 10억인의 중국인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명동의 한 대형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단체 26명이 입장 거부당했다는 영상이에요. 식당 직원이 중국인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방송을 마치자마자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어요. 15년차 베테랑 앵커로서 최근 몇 년간 이런 한국의 반중 정서 뉴스를 수십 번 보도해 왔는데 이번 영상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프로듀서 장웨이가 시청률이 3% 올랐다며 내일도 후속 보도를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영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죠. 그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며 시청률을 언급했어요. 집에 돌아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던 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이 잘려 있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단체가 예약 없이 난동을 부렸고 직원은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국장실을 찾아가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국장은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표했지만 저는 15년 동안 진실만을 추구해 왔으며 최근 한국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마다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죠. 객관적 진실을 찾고 싶다는 제 고집의 국장은 마지못해 일주일 취재를 허락했어요. 젊은 조수정 회의는 온라인에 한국이 얼마나 중국인에게 적대적인지 이야기가 넘쳐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래서 더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득했죠. 방송국 동료들의 반응은 대부분 우려였어요. 특히 신입 PD가 친구의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이틀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서울에서는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디지털 안내판, 무인 카트 반납기.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죠. 정회의는 공항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다며 감탄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효율성의 극치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자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됐는데 광저우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하며 다른 승객들을 밀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은 바닥에 침을 뱉었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들이 수화물 벨트 앞으로 이동하자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어요.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죠.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Sorry, we don't understand. We are Japanese tourists.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방금 전까지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분명히 들었죠. 정회의와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해외에서 일본인 행세하는 중국인에 관한 글들이 상당수 있었죠. 일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일본인이라고 속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회의가 왜 하필 일본인으로 위장하는지 물었고 저는 아마도 일본인들이 보통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는 인식 때문일 거라고 답했죠. 호텔에 도착한 후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를 바라보았어요. 깔끔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청결함이 눈에 띄었죠.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중국인을 혐오하는 서울의 모습과 달랐어요.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중국어 간판과 안내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첫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중국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던 한-중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인가? 내일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일찍 저희는 서울 시내로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죠.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왼쪽을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어요.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노인과 임산부만 앉아 있었고요.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 거리로 들어서자 깨끗한 보도블록과 정돈된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는 점이었죠. 정회의는 중국이었으면 이런 번화가에 쓰레기가 널렸을 거라며 놀라워했어요.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죠.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그냥 땅에 버렸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청년이 그것을 보고 영어로 쓰레기통이 저기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영어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본인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회의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것이 세 번째 일본인 행세 목격이었어요. 명동을 둘러본 후 저희는 그 사건의 현장인 대형 레스토랑 대장금을 찾아갔어요. 입구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있었죠. 저는 직원에게 최근에 중국인 단체 손님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이내 매니저 김지원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 기자임을 밝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왔다고 하자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중국인이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약 없이 26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영상에서 문제가 된 중국인은 안 된다는 말은 실제로는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 No reservation, no entry라고. 영어로 설명한 것이 잘못 번역된 것이었어요. 매니저는 그날 오후 6시경 가장 바쁜 시간에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했으며 26명이 예약 없이 들어와 테이블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어요. 예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침까지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여 경찰을 불렀다는 거예요. 문제의 영상은 그들이 처음 소란을 피우던 장면은 없고 매니저가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부터만 찍혀 있었던 거죠. 매니저는 솔직하게 일부 중국 단체 관광객들과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중국인 손님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개인으로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중국인들이 일본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지 묻자 매니저는 놀라워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어로 대화하다가 직원이 다가가면 영어나 일본어로 바꾸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나오면서 정회의는 이것이 정말 충격적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해온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삼겹살집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도중 옆 테이블의 중국인 단체가 시끄럽게 굴자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우리는 일본 관광객입니다. 중국인이 아니에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어 일어나 그들에게 중국어로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중국인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게다가 일본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다니.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고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인해 식당을 떠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죠. 이것이 진짜 한국의 반중 정서의 이면이었던 거야.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이런 내용은 중국 뉴스에서 결코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오늘 명동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보도했던 한국의 반중 정서는 적어도 일부는 중국인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중국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일본인이라고 속이는 행동이다. 이것이 어떻게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내일은 더 깊이 조사해 보아야겠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던 중 정웨이가 급하게 주머니를 뒤적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갑이 사라진 것이죠. 현금 2,000위안과 신용카드, 신분증까지 든 지갑이었어요. 30분 전에 들렀던 전통 찻집에 두고 온 것 같았죠. 중국에서라면 이미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광저우의 번화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되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러나 찻집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카운터 아래에서 정웨이의 지갑을 꺼내주었고 그 안의 모든 것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이것이 한국의 일상이라니. 잠시 감동에 젖어 있을 틈도 없이 우리는 두 번째 충격적인 경험을 맞닥뜨렸어요. 남산타워로 향하던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야 제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이 분명했지만 택시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한국 경찰서의 첫인상은 놀라웠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모니터와 디지털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응대가 중국의 공안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연을 듣자마자 경찰관은 즉시 택시회사에 연락을 취했고 믿기 힘들게도 20분 만에 택시기사가 직접 경찰서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고객님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드릴 수 있었네요. 택시기사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택시기사가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직접 핸드폰을 가져왔다는 점이었죠. 중국의 택시기사라면 절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분실물 반환율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서울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의 90%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었죠. 중국 대도시에서는 10%도 되지 않을 수치였어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왔으니까요. 경찰관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문화적 차이가 있었어요.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구호도 시진핑의 중국몽 캠페인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조용한 아시아 강소국은 어떻게 이룬 걸까? 중국의 GNP는 한국의 10배가 넘지만 시민의식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져 있었어요. 실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청 데이터를 찾아보았죠. 2023년 서울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접수된 물품 24만 건 중 21만 건이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88%의 반환율이었죠. 중국에서라면 믿기 힘든 수치였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만난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화에서 더 많은 진실을 접했어요. 한국에서 4년째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 왕리웨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불편한 시선을 많이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이 중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줄을 서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한국인들이 불편해했다고 설명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차별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했죠. 왕리웨이의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한국의 반중 정서는 사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개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중국 언론은 시청률 때문에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죠. 이 말은 제 15년 앵커 경력에 대한 직격탄이었어요. 저 역시 시청률을 위해 편향된 뉴스를 전해왔던 것은 아닌지 깊은 자성이 밀려왔죠. 저녁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마치 질서와 조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유기체 같았죠. 중국의 대도시들이 거대하고 화려하다면
서울은 세련되고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었죠. 정회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서 보도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우리가 취재한 진실은 중국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의 차이다. 우리는 한국을 경제적 경쟁자로만 봐왔지만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일본인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그것은 자기 혐오와 부끄러움의 표현이다. 하지만 거짓말로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취재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 공영방송국 KBS를 방문했어요. 한중 관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정세현 PD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현대적인 방송센터에 들어서자 광저우 방송국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장비들과 세련된 스튜디오가 눈에 띄었어요. 정세현 PD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다양한 수상 경력과 함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각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는 매년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의 역동성과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했어요. 한국의 방송인들은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방송인인 저희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 PD는 한중 간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은 미디어라고 지적했어요. 양국 미디어 모두 센세이셔널한 뉴스에 치중하기 때문에 갈등이 부각된다는 거죠. 그의 말은 저의 15년 경력을 관통했어요. 저 역시 시청률을 위해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묻자 그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라고 답했어요. 가장 불편한 진실이 가장 필요한 약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남산으로 가는 버스에서 또 하나의 작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 기사는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어요. 남산은 다음 정류장이며 내리면 케이블카가 있다고 알려주었죠. 내릴 때 그는 작은 봉지를 건넸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 추울 수 있어요. 간식 드세요. 봉지 안에는 몇 개의 사탕과 작은 초콜릿이 들어 있었죠. 중국의 버스 기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어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불빛의 바다는 마치 은하수를 땅에 풀어놓은 듯 했죠. 그 질서정연한 풍경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어요. 정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진실을 말할 거야. 비록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다음 날 광저우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원고를 작성했어요. 가슴은 무거웠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한국의 반중 정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지 물었죠. 저는 취재한 내용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중국인들의 일본인 행세, 식당에서의 무례한 행동,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직함과 예의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이런 내용을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는 내용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냐며 반발했죠.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항상 진실만을 추구해왔으며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 경험을 특별 르포로 5분간 방송하되 뉴스 마지막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원고 없이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말하기로 했죠.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중국인들이 일본인 행세를 하는 장면부터 분실물을 온전히 돌려받은 경험, 그리고 한국인들의 질서와 예의에 대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손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어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더 부끄러운 것은 일부 중국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맨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힘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에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해 직접 호소했어요.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폭발했어요. 예상대로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죠. 매국노. 한국에 세뇌당했다. 중국인을 모욕하는 발언. 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점차 다른 종류의 댓글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변화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국장이 저를 긴급하게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리샹, 자네 방송 때문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어. 그리고 중앙방송국에서 자네를 주목하고 있어. 이런 솔직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일주일 후 저는 해외에서의 중국인 이미지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에티켓과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수백만 중국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언론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 믿어요.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중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